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도 한번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 이야기 중에서 약간 19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말초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면 연애를 하고 있으시거나 하셨거나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성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의 일부이실 것 같은데, 이 성관계의 사회학적 의미, 특히 우리 시대, 현대사회 2024년, 이 시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성관계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TV 예능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죠. 전혀 터부시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락처럼 재미로 약간 장난 삼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 성관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성관계라는 것이 어떤 농담 따먹기 하는 그런 영역, 음담패설의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도 이 성관계라는 어떤 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능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하는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이런 타이밍에 할까요, 말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재밌나요, 즐겁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회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 성관계 문제를 다뤄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재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런 재미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느껴보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회학자는 이 에바 일루제라는 사회학자인데, 흔히 사랑의 사회학자라고도 불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입니다. 현존하는 사회학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학자이고요.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은 왜 끝나는가, 사랑은 왜 불안한가, 이런 사랑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썼고, 읽어보면 이 사랑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또 사랑에 대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왜 현대사회에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은 그 책들 중에서 이 사랑이 왜 불안한가라는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사랑은 왜 불안한가라는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또 이 책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그 영화 소설, 원래는 소설 원작이죠. 이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그 소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부제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드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하드코어 로맨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좀 그냥 순정적인, 그냥 순정이 있는 그런 로맨스가 아니라 좀 거친 성관계도 많이 하고, 또 성관계 중에서도 좀 막 이렇게 SM이라고 해서 사도마저이즘 같은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영역의 로맨스를 이제 하드코어 로맨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에로티즘에 대한 그런 사회학인데요. 전혀 불량하거나 어떤 음담패설적인 그런 책이 전혀 아니고요. 정말 사회학자가 이 하드코어 로맨스란 현상이 우리 시대에 퍼지고 있는 것, 특히 그런 영화나 소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다들 쉬쉬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쉬쉬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런 넷플릭스만 틀더라도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도 되게 많고요. 그런 성인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넷플릭스에도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런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같은 영화라든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죠. 소설도 많이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면 왜 유행을 하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를 사실 분석을 해보는 게 사회학자 역할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덮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혹은 너무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냥 깔깔 재밌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우리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든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너무 좋아하고, 이 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냥 읽으시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정리를 해서 조금 쉽게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인 이 사랑에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에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 일루즈가 말하는 이 사랑 혹은 사랑과 성관계는 뗄 수 없죠. 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관계도 하게 되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특히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성관계를 하게 되고, 사실 과거에는 성관계라는 게 그냥 아이를 낳는 목적, 어떤 번식의 목적에 가까웠다면 요즘 시대 사람들은 성관계라는 것을 되게 사랑의 일부라고 거의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성관계 하는 순간도 사랑하는 순간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처음에는 감정을 나누고 손을 잡고 키스를 하다가도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절정에 달았을 때 같이 밤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사랑한다면 서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데 크게 성관계라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관계란 자아를 발견하고 깨닫고 실현해가는 어떤 마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관계라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이나 생물학적인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이 자아와 관련된 문제, 되게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결정 자체가 굉장히 인생에서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학교는 어디를 진학을 할까, 뭐 공부를 할까, 뭐 예술을 할까, 뭐 의대를 갈까, 뭐 변호사를 할까, 여러 가지 어떤 진로 고민도 하게 되고, 직장 선택, 취업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민들은 사실 어떤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런 걸 해봐라, 이런 걸 저런 걸 해봐라, 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저런 걸 해봐라라는 이런 식의 추천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인생에서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그 선택은 굉장히 독립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그 어떤 선택들보다 가장 독립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최초의 성관계를 누구랑 할 것인가, 이 결정은 정말 인생에서 독립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의 경계를 어느 정도 나눈다고 했을 때, 어린아이는 어쨌든 부모의 영향력 안에 굉장히 깊이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고, 어른이라는 존재는 조금씩 그보다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했을 때, 성관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순간 그것은 부모에 대한 최초의 벗어남이자 어떤 비밀이기도 하고, 또 부모가 거의 개입할 수 없는, 결코 개입할 수 없는 굉장히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릴 적이나 그럴 때 특히 부모님의 굉장히 그런 압박, 종속, 그런 통제에 갇혀서 상당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그럴 때 내가 그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또 단순히 어떤 일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청소년기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독립된 그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결정과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성관계의 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아에서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 성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절정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사람과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순간에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이 두 사람이 뭐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잖아요.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 수많은 상처를 받고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안에 내면에 묻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막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어릴 적 내가 받았던 상처, 왕따당했던 경험, 부모님께 받았던 뭐 어떤 폭력적인 경험들,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실패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살아왔던 내 안의 고통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방비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으면 남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어딘가에 옮길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정말 믿고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나는 정말 벌거벗은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된단 말이죠. 마치 그런 내면의 벌거벗음, 상대방에게 나의 정말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내면의 속살을 보여주면 상대방을 믿고 이야기하는 그 내밀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 두 사람이 정말 사회적인 옷을 벗고 함께 몸을 섞는 것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솔직한 고민도 털어놓고 여러 가지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지만 내가 이 사회적인 모든 틀을 벗어내고 정말 알몸이 돼서 같이 있는 사람은 사실 현대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원시 사회가 아닌 이상. 이것은 자아에도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체면을 걸치고 다니면서 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회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 내가 순수한 나로 돌아가서 순수한 나를 치유하고 순수한 내가 받아들여지는 바로 그 순간이 옷을 벗는 순간이자 또 내면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하게 폭로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성관계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자아 정체성, 자아의 성장이나 자아의 치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된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다들 뭐 엔조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원나잇 즐기는 거 아니에요? 성관계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되게 주류적인 문화 중에 하나 뭐 다양한 영화나 소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관계에 부여하고 있는 엄청난 의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최초로 나에게 중요한 독립적인 결단을 하면서 스스로가 성장해가는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작이자 동시에 또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상처와 얼룩들을 좀 씻어내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의 자아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면서 내가 또 성장해가는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식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내용은 알랭드 보통이 쓴 인생학교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건 책 제목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땡땡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역시 성관계란 굉장히 정신적인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성관계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옷을 벗고 그런 옷을 벗을 결단을 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그 사람과만 함께 이 사회적인 모든 옷을 벗어 던지고 만나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순간이다. 굉장히 자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순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훨씬 이 책보다 훨씬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한번 관심 가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회학자답게 지적하는 부분이고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 성관계가 소비되는 방식인데요.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소비를 요구함으로써 소비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거죠, 성관계가. 실제로 성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돈을 끌어당기는 영역이 되었죠.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식으로 말하자면 섹스 어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떤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그 상대방한테 사람들에게 섹시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PT를 받는다든지 성형수술을 받는다든지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리고 온갖 미용, 패션 나아가서 그런 상대방에게 성적 어필을 하기 위한 뭐 부의 과시, 나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산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섹스 어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성관계라는 것이 엄청난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당신의 여행에게 묻습니다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성관계의 산업이라는 것이 여행 산업으로 대체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이라는 건 여행의 영역, 여행이라는 소비 문화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에바 일루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사회에서 소비 문화를 촉진하고 있는가 이 소비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가 이 소비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막 소비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하면서 생산도 그만큼 막 많이 일어나고 자본의 순환이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비 사회, 이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가 촉진되는 영역은 굉장히 환영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요즘에도 보면 이 남녀들이 막 서로의 섹시함을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연애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들도 굉장히 자기의 어떤 그런 섹시함, 몸매,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제 섹스 어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소비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성관계의 역할이 있다. 우리들도 그런 현대 사회에서 이 소비 사회에서 촉진하는 그런 섹스 어필 문화에 우리도 많이 따라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성관계가 하나 어떤 하나의 역할,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인데요. 이 세 번째 차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게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순수한 계약 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내가 완전한 합의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제가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과 내가 굉장히 자유롭고 독립적인 이 경제 주체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도 완전한 자유의사로 자발적으로 이 계약 관계에 들어왔고 나도 완전한 자발성으로 나의 자유의지로 이 계약 관계에 들어와서 두 동등한 계약 당사자가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만약에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합의 해제를 하고 그 계약 관계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 계약 관계를 묶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성한 문제이기도 했죠. 두 사람이 맺어지면 신의 축복을 받은 거여서 신이 보증하는 것이어서 두 사람은 마음대로 헤어질 수 없다. 자유로운 계약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예, 신이 묶어주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얽혀있는 문제여서 이 사랑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했다가 또 다른 사람과 맺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과 집안이 얽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계약 관계를 마음대로 파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순수한 한 명과 한 명, 1대1 계약 관계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어떤 속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각자가 원하는 것이 이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들어온 굉장히 독립적인 두 사람이 있는 것이 계약 관계라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성격, 이 관계의 느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계약 관계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뭐 보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보증해주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이 계약 관계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의 마음밖에 없고 그 상대의 마음은 다음날 그냥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난 다음날 이제 계약 파기할래. 안녕, 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노래 어반 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이 노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널 사랑하지 않아. 바로 이 노래가 우리 시대의 계약관계로서의 사랑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죠. 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계약을 원하지 않아. 오늘로서 파기하고 떠나버려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을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관계를 맺으면 평생 가는 게 우리 마을의 관습이다. 우리가 신이 맺어준 우리 관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냐. 너 너무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뭐 비관습적이다, 비종교적이다.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마음이 떠나면 끝인 거예요. 엄청나게 불안한 관계인 거죠. 이 계약 관계라는 게.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가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계산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 합리적인 계약 관계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서 뭐 계약서를 쓴다? 온갖 의무조항을 쓸 수 있겠죠. 가령 매일 연락하기, 기념일 챙기기,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영화를 보기, 뭐 1년에 한 번은 같이 여행을 가기, 이런 여러 가지 의무조항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디테일한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냥 다음날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어요. 뭐 당신이 그런 의무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당신은 그런 의무조항을 잘 지켰지만 내 마음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 계약 파기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적인 현대인, 독립적인 현대인, 자기 자아 정체성의 그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현대인들이 이 사랑의 관계 앞에서는 이상하게 그 현대인의 속성을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 중세의 어떤 신앙처럼 상대방을 맹신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것은 유지할 수 없게 되어가는 그런 미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현대인이야 과거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맹신하거나 그런 영원불멸하는 그런 어떤 낭만적인 사랑이나 너무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우린 되게 자율적인 사람들이고 자유롭게 나의 선택으로 너와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내일이면 떠날 수도 있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렇고 대신 너도 그래. 우리 둘 다 그런 관계지. 우리는 그런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 독립성을 존중해 라고 믿으면 살아가지만 막상 이 사랑의 관계에 진입하면 그 불안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을 되게 믿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이성은 원래 가장 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사실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서도 이 믿음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 둘 다 자율적인 사람이고 독립적인 주체니까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모든 걸 내어놓고 당신과 사랑을 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날 당신이 떠나도 상관없어. 그것이 현대인이니까. 그것이 현대의 계약 관계니까. 그것이 독립적인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날 당신의 마음이 떠나도 어쩔 수 없지. 그것은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순간에 당신에게 영원불변하는 사랑이라는 마치 그 중세적인 가치, 어떤 낭만적인 가치, 이성으로서는 사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가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의 모든 걸 내놓고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이 아무리 독립적인 주체여도 날 떠날 수 없어. 이렇게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일 갑자기 당신의 마음이 돌아선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가능성을 믿고 나를 당신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 사랑의 문제, 이 성관계의 문제가 가장 종교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당신을 믿어야만 하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당신에게 영원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터무니없는 종교적인 마음을 요구하게 되는, 어떤 맹신을 요구하게 되는, 난 죽어도 당신을 사랑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계약의 주체가 아니야. 나는 이 계약을,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성을 포기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현대인들은 엄청난 자기 모순과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율적으로 이 사랑을 선택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계약을 맺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당신이 정말로 진짜로 그 현대인처럼, 우린 현대인이지만 진짜 현대인처럼 오늘 사랑을 해놓고 다음날 떠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남겨둔 것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절대적인 사랑에 굉장히 목을 메고 그런 콘텐츠에 엄청나게 열광을 한다는 거죠. 이 그레이 50가지 이야기도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말 부와 명예와 외모와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런 남자가 이 여주인공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줘요. 이 남자는 원래 바람둥이였지만 이 여주인공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도 없어요, 딱히. 이 여자인공 특별히 예쁜 여자도 아니고 특별히 엄청나게 현명한 여자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여자로 나오거든요. 그 소설에도 그렇고 영화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믿을 수 없는 비이성적인 어떤 사랑의 마음의 힘, 낭만적인 사랑의 마음의 힘, 전혀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 영원불변한 어떤 그런 사랑이라는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치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면서 이 여자를 굉장히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실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계산이나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이 불안정함으로부터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죠. 물론 뭐 이 책에서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 그레이 50가지 이야기에서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일종의 엄격한 역할 놀이를 해요. 나는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고, 당신 나에게 뭐 복종해야 되는 존재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 분담도 일종의 남자가 최초에는 자기의 이제 불안정함을 견디기 위해서 택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너무 불안정하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잘생겨서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거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게 되면 저 사람도 떠날 거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하고 불안정한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런 파트너 관계, 역할 관계에 몰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는 계약을 맺어야 돼. 나는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겠어. 그런 엄격한 계약 관계에 의존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존재의 불안함, 존재의 불안정성을 견디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고 마지막으로 극복되는 것은 이 새로운 여자 주인공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계약 관계, 이성 관계, 어떤 합리적인 관계, 이런 경제적인 이해 관계로는 포섭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어떤 영혼의 그런 궁극적인 힘으로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약간 난해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약간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굉장히 쉽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크게 이제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이 현대사회에서 성관계라는 것은 처음에 뭔가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어가는 그런 과정과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섹스 어필이라는 소비사회의 문화, 이 소비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현대인의 어떤 근원적인 불안함, 근원적인 이 불안정감을 뭔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정답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맹신에 가까운 그런 절대적인 영원 불변하는 영혼은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사랑의 관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 그냥 하는 거지, 성관계 그냥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봉착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약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저도 뭐 그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랑이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지우와 카푸치노 수도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